오늘 첫 번째 첫 코너는 바로 마켓나우입니다. 오늘 네, 뉴스팀 안녕하세요. 황숙혜 부장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간 떨리시나요? 첫 방송이라서. 네, 무척 떨립니다. 네. 저도 사실 매일 아침 생방하고 있는데 네.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뭔가 떨리고 약간 입이 안 풀리는 느낌이에요. 한번 그러게요. 편하게 저희 네, 편하게 해봐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1월 말인데 네네. 사실 지금 금융시장 분위기는 뭐 우리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미 증시도 그렇고 지난해 연말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연말에는 산타랠리다라는 표현 네.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뭔가 연초는 그 산타랠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뭔가 시장 자체가 상단이 좀 제한돼 있고 뭔가 경계성 심리들도 많이 보이는 듯한 모습인데 네. 혹시 부장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어떤 생각 드셨나요? 국가별로 좀 이렇게 온도 차이가 있어요. 국가별로. 네. 예. 뉴욕 증시는 보면 작년부터 이렇게 빅테크 위주의 랠리가 계속 상승 에너지가 좀 이어지는 분위기예요. 26일 금요일에 만만하게 주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네. 연초 이후에 보면은 S&P 500이 3% 선에서 올랐고 나스닥도 4% 이상 상승했거든요. 이게 지금 뭐 약간 조정은 있었지만 최고치 수준이고요. 네. 근데 작년에 보면은 작년 주가 전망이 다 틀렸거든요. 나스닥이 43% 올랐어요, 작년에. 그렇죠. S&P 500이 24% 뛰었고요. 예. 근데 작년 초에 한 해 동안 주가가 이렇게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한 IB가 없었어요. 다 틀렸죠. 예, 보기 그래서 좋게. 예. 뭐 침체 올 거다, 뭐 하나 부러질 거다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IB들이 작년 주가 전망을 처절하게 틀리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전망은 제각각이에요. 네. 비관론적으로 보는 데는 뭐 10% 이상 떨어질 거다. 미증시요. 예. 네.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네. 좋게 보는 데는 또 10%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이렇게 편차가 큰 거는 그만큼 한 해 동안 주가 보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근데 어쨌거나 연초에는 상승 에너지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주가는 왜 오를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AI죠. AI. 인공지능. 예. 예. 반도체 칩이 됐든 아니면 무슨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가 됐든 인공시장 가지고 뭔가 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네네.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 주가가 계속 갈 거다. 이런 분위기가 읽혀지는 것 같아요. 이게 펀드 플로우에서도 드러나거든요. 그 전 세계 연초 그 자금 시장이 자금이 어디서 나오고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런 걸 좀 살펴봤더니 1월 17일 그러니까 연초 2주 기준으로 미국 IT 펀드에 40억 달러가 유입이 됐어요. 아. 이게 2주 기준으로는 작년 8월 이후에 최고치거든요. 근데 자금 M7 유입이 꽤 됐네요. 예, 그쪽으로. 그쵸. 예. 근데 M7이라는 그 주식 있잖아요. 뭐 매그니피센트 애플, 세븐. 예. 애플,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메타, 테슬라 예. 이렇게 7개 종목이 작년 대장주였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시가총액이 5조 1천억 달러 늘어났거든요. 근데 같은 기간에 S&P 500 기업의 시가총액은 6조 5천억 달러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 7개 종목이 거의 독식을 한 거죠. 그렇죠. 시가총액 예. 비중을 대부분 차지하게 된 예. 셈이죠. 근데 이렇게 쏠림 현상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얘기가 네. 계속 나오는데도 펀드 매니저들은 계속 이 빅테크를 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말씀드린 대로 AI 시장이 계속 성장할 거다. 지금이 그 성장의 초기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게 맞다. 이런 계산도 있고 그리고 이 빅테크가 현금 창출도 탄탄하고 이익도 뭐 호조를 보이고 있고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피난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는 걸로 보여요.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보면은 헤지 펀드가 AI 종목만 이렇게 골라서 베팅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때문에 오히려 기업 생산성이 좋아져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자금 유보율도 높아지고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직접적으로 AI 솔루션이나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돈을 벌 거다 이런 계산인 거죠. 그래서 한 개 축은 AI고 네. 다른 하나의 축은 이제 연착륙이에요. 경기 연착륙이요. 작년에 경기 침체 온다, 침체 온다, 침체 온다 이랬는데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올해 초에는 거의 뭐 침체 없을 거라는 분위기가 굳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미국 4분기 GDP도 굉장히 예. 좋았고 3.3% 성장했죠. 뭐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미국은 또 올해도 계속 좋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네. 번씩 펀드 매니저 대상으로 서베이를 해요. 그 경기 전망이 어떨 건지, 뭐 주가 전망이 어떨 건지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이번 최근에 나온 서베이 결과를 보면은 올해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을 79%로 보고 있거든요. 와. 네, 그래서 작년에 뭐 하나 부러진다 이러면서 몸살이던 기관들이 침체 안 오겠네 이제 사자 이런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고 그런 이런 분위기가 또 다른 지표에서도 드러나는 게 작년 12월 그 미국 신용 정보를 보면은 네. 전월 대비 6% 늘었고 전년 대비로는 15.5% 늘어났어요. 어떤 게 늘어났다고요? 신용 장고인데 신용장고. 빚내서 투자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만큼 시장을 예. 뭔가 낙관적으로 보는 예. 투자자분들이 늘어났다는 그러니까 거네요. B2가 늘어난다는 거는 나중에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건강한 신호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 네. 그 상승에 베팅하는 세력들이 많다 이런 거를 이제 그러네요. 나타내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을 보면은 중국은 거의 버림받은 분위기예요. 요즘에 중국은 사실 시진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독재 또 규제가 엄청나게 세다 보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도 많이 줄어들었고 예. 그 전부터 부동산 관련 그룹들도 그쵸. 계속해서 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예. 1월 중순 한 주 동안에만 외국인이 42억 달러 팔았거든요. 네. 반면에 일본 증시는 34년대 최고치인데도 외국인이 그러게요. 계속 사요. 예. 네. 일본은 좀 약간 얜 약세하고도 맞물리고 그 정책 자체가 조금 완화적인 정책이 있다 보니까 예, 그죠. 그런 부분이 일본 있는 것 주식이 이렇게 뜨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뭐 디플레를 드디어 벗어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실제로 2023년 CPI가 그 3.2%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버핏 효과도 있다고 봐야 돼요. 버핏 종합상사, 효과. 예. 종합상사 지분 사고 나서 확대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외국인들 투자 심리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저평가 얘기도 나와요. 주가가 34년내 최고치인데 저평가 얘기는 왜 나오냐 봤더니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PBR이라는 네. 건데 이게 1 미만인 종목이 전체 상장 주식의 한 절반 정도 돼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많이 외면당했었던 거네요. 네, 그동안.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가가 순자산 그 자산 가치도 못 미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미국 S&P 500 기업 경우에는 PBR이 1 안 되는 기업이 한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 비교를 해보면 일본 주식이 저평가됐다 이런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일본 정부가 일본이 원래 저축률이 높은 나라잖아요. 네네. 그 극심한 저금리 중에서도 그 와중에도 저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정부가 이 자금을 좀 주식시장으로 옮기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NISA라고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게 일본어로는 뭐라고 하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치미타테라고 한대요. 치미타테요. 예. 원래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자본 차익이 생기거나 네. 배당 수입이 나거나 이러면은 20% 세금을 물리는데 이걸 비과세 해줄 테니까 주식 사 이런 제도거든요. 이게 처음 생긴 건 아니고 한 10년 전부터 있던 건데 이번에 이걸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가입 요건을 완화해주고 비과세 혜택도 좀 늘려주고 그래서 외국인이 볼 때는 이 저축돼 있는 예금액이 주식으로 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행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 아직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예. 마이너스 0.1인데 올해는 올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 아. 사실 작년부터 그 얘기는 있었어요. 특히 일본은 그 일드 커브 컨트롤 그걸로 네. 많이 제어를 하잖아요. 일드 커브 컨트롤은 그 몇 차례 이렇게 완화를 해가지고 네네. 10년물 그 수익률을 0%에 붙잡고 있다가 지금 1%까지 상승 용인을 했고 작년에는 1% 올라가도 용인하겠다.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왔고 남은 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 언제 종료할 거냐 이건데 지금 시장에서는 빠르면 4월에 종료하지 않을까 금리 인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엔화가 작년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일본에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랬는데 이제 금리를 올리면 엔화가 뜰 테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럼 환차익도 생길 수 있겠네. 아.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본으로 유입이 된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를 보면 인도 증시가 작년에 좋았잖아요. 맞아요. 센섹스랑 니프티 둘 다 20% 가량 올랐고 최근에 시총이 홍콩 앞지르면서 전 세계 4위를 4위요. 찍었다가 예, 맞아요. 그러다가 다시 후퇴하긴 했지만
되게 센데 최근 일주일 동안 보면은 외국인이 24억 달러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추세적인 매도의 시작인지 아니면은 그냥 뭐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작년에 오르고 나니까 이제 좀 차익 실현하고 빠지려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인도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게 좀 허들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투자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유럽이나 미국에 상장된 종목으로는 투자할 네. 수 있지만 직접 투자는 또 안 되잖아요, 네,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도 쪽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자금 유입이 계속해서 쉽지만은 않을 수도 있지 않는 거. 네, 그리고 그 정부에서 FDI 규제도 또 하고 외국인 있고, 직접 예. 투자.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싫어할 만한 일들을 벌이고 있어서 인도는 좀 조심스럽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건 뭔가 신흥국에서 좀 신흥 강제로 떠오르는 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국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앞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많이 소외된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최근에 네, 보면은 네. 경기 뭔가 침체에 대한 우려도 크고 또 중국 증시 자체에서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약간 유의미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또 중국 쪽에 자금이 다시 좀 들어온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게 뭐 아니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큰 않고 의미는 계속 썰물인데 제가 예. 다른 그 증권사 보고서에서 아, 본 그래요? 거라서 예. 근데 중국은 지금 외국인만 파는 게 아니라 국내 투자자도 팔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 최근 보도 보면은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지네 주식 팔고 일본 주식 산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시총이 지금 2021년 19조 달러에서 정점을 찍고 지금 6조 달러 이상 줄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줄어드는 게 뭔가 재정 정책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발 부양책이나? 위기가 워낙에 크기도 네. 하고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 종료하고 나면 경기가 살아날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작년 상반기까지만 네. 해도 있었는데 안 살아나요. 그리고 뭐 소비 심리 꺾이고 디플레 리스크까지 최근에 회자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부양책은 사실 많이 했거든요. 최근에 저번 주죠. 인민은행이 지준율 50bp 내렸어요. 그리고 그렇죠. 작년에는 공매도 규제를 강화했어요. 예. 그리고 보험사가 그 주식 더 살 수 있게 이거 규제 좀 풀어주기도 했고 부동산이 워낙에 죽을 쓰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좀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데 약발이 안 먹히는 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펀더멘털이 좀 살아나는 게 확인이 돼야 된다. 이거 부양책만 가지고는 주가 올리기 힘들다. 이런 뭔가 민간 소비로까지 이어지지가 않나 봐요. 네. 중국 쪽에서는. 뭐 앞으로도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중국 쪽은? 살아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은 보통 것 왜 같습니다. 3월 달에 전인대 앞두고서는 뭔가 기대감 있고 이러잖아요. 네. 이번에는 그런 기대감도 글쎄요. 가져오기 여러 쉽지 가지 않겠-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안 먹히니까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그러면은 부장님이라고 호칭할까요? 기자님이라고 할까요? 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올해도 그러면은 가던 증시, 가던 종목들이 계속 갈 거라고 보세요? 아 글쎄요. 제가 지금 아이비들도 전망이 막 이렇게 엇갈리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근데 대체로 의견은 AI는 올해도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시작일 의견들이, 수 있으니까, 예, 시장이 장기적으로 이제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그 뭐 버블 얘기도 있고 밸류에이션 높다 이런 지적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가다가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대세는 상승이 아닐까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AI 산업도 그렇고 그러면 그 관련 종목들도 조금 더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네. 좀 여쭤볼게 뭐 네. 엔비디아 뭐 지금 계속해서 날아가는 중이고 네. 애플 같은 경우는 그 비전 프로 말고 지금 뭔가 혁신이 없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왜 애플카 내놓는다는 얘기 많았는데 아직까지 네, 특별한 계속 지연되고 이슈가 있죠. 없고 네. 또 시가총액도 한번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추월 네. 당했다가 그 최근 다시 또 1위를 탈환을 하긴 했습니다. 탈환했다가 다시 또- 26일 종가를 보면은 다시 또 내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3조 달러 그러게요. 넘었고 애플은 네. 3조 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이러면서 아, 다시 그러고 보니까 역전이 이번 주에 또 됐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네요. 네. 이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기업이 계속 그 시총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2년 전에도 한번 그랬었고요. 그리고 더 길게 보면 십수년 계속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해요. 네. 이 두 개 기업이 1980년대부터 라이벌이거든요. 그 스티브 잡스가 애플 창업했을 때 빌 게이츠가 우리 맥킨토시 쟤네가 베꼈어 이래가지고 법적 소송까지 갔어요. 법적 다툼까지 갔는데 90년대에 애플이 패소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시장을 장악을 하죠. 그 90년대 시장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이제 집집마다 그 데스크탑 네. 컴퓨터가 하나씩 생기고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제 노트북을 한 사람에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그 PC 시장이 급팽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윈도우를 공급했으니까 말하자면은 뭐 넘사벽이었죠. 그러다가 애플이 역전하는 계기가 2010년에 2010년 생겨요. 그때 애플이 그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거든요. 아이폰. 네, 아이폰을 그때 이제 출시를 하죠.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지만 2010년에 처음 탄생하고 나서 한 10년 남짓 굉장히 고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플이 1등 기업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됐고 그게 또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좀 악재였던 게 네. 스마트폰이 단순히 그냥 새로 뭐 휴대폰 하나가 새로 생겼어 이 의미를 넘어서 PC 위주였던 게 모바일 중심으로 이게 지각 변동이 생긴 거였거든요. 그렇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네. 근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를 PC에 깔아야 되는 회사인데 PC 시장이 둔화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좀 악재였던 거죠. 저만 하더라도 사실 랩탑 교체 뭐 주기 이거보다는 오히려 모바일 그쵸. 핸드폰 교체 주기가 더 빠른 것 같아요. 그쵸. 다들 모바일로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2020년이 되면서 또 전세가 바뀌는데 팬데믹이 그때 왔잖아요. 코로나가 번지니까 기업들이 다들 재택근무하고 그렇죠. 행사도 다 뭐 오프라인에서 안 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클라우드 수요가 엄청 커졌어요. 그때 한참 줌으로 화상회의하고 줌으로도 하고 그래서 클라우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라는 사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인프라.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부각이 되면서 코로나 팬데믹 때. 근데 또 팬데믹이 애플한테는 악재였어요. 전 세계 공급망이 마비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네요. 부품 조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특히 중국 쪽에서 애플은 그래서 아이폰 생산을 줄였거든요. 그 와중에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랑 이렇게 최근에는 AI까지 하면서 시가총액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두 개 회사가 다시 시총 1위 다툼을 하는 배경에는 인공지능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생성형 AI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치고 나왔어요. 챗GPT 개발한 업체 아시죠? 오픈AI. 거기다 100억 달러 투자한다 그랬고. 그리고 그 클라우드랑 AI랑 접목하면서 시너지가 날 거야 이런 기대가 컸는데 실제로 실적도 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왜 샘 올트만이 해고 당했을 때 이거는 그럼 빌 게이츠의 승리 아닌가 다들 그런 얘기 많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로 간다 이런 얘기 있다 다시 뭐 결국에 오픈 AI로 돌아오긴 했지만. 근데 그 문제는 좀 얘기가 다른 게 이거 AI가 뭐 이거를 수익을 추구할 거냐 안 할 거냐 뭐 공공의 이익을 좀 더 무게를 둘 거냐 이런 부머 얘기도 그런 부분의 문제가 좀 연관이 있는 거라 살짝 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 클라우드랑 AI 이 테마를 가지고 AI 시총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이 1년 동안 한 1조 달러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애플은 보면은 AI 시장에서는 좀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별로 그렇게 개발해서 내놓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애플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아 보이는 게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고 최근에는 애플 워치도 특허 침해 논란 나오면서 판매 중단됐잖아요. 그리고 바클레이스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때렸어요. 애플에 팔라는 얘기거든요. 애플에 대해서 매도 의견이 나오는 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개 회사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그러면은 애플이 이제 왕좌에서 완전히 밀려난 거냐 이건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게 AI 시장이 작년에는 클라우드 위주로 갔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온 디바이스 AI가 대세를 이룰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아요. 온 디바이스 AI는 뭐냐면은 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헤드셋이나 이런 소비자 손끝에서 움직이는 그런 기기에 직접 AI를 탑재하는 거잖아요. 이 시장이 커지면 또 애플이 승자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두 개 업체의 시총을 단순히 이렇게 숫자만 보실 게 아니라 그 AI 시장의 기류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시장을 보시는 묘미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디바이스 AI 말씀해 주시니까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얼마 전에 갤럭시 X24 있잖아요. 그 행사할 때 보면은 거기서도 온디바이스 AI가 나오잖아요. 예. 동시 통역하는 거. 예. 약간 그 구현하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온디바이스 AI가 앞으로 조금 더 트렌드로 대세로 더 자리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게 올해 시작될 거다 이런. 그러면 또 애플이 다시 한번 뭔가 굳히게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관심 있게 기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봐요. 네. 비전 프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 프로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애플이 1위를 다시 잠깐 탈환했었잖아요. 그게 비전 프로의 사전 예약이 뭐 거의 좋다. 생각보다 예. 풍기 현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게 역전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올해 좋게 보는 쪽에서는 올해 목표가 애플이 제시한 게 한 50만 대 판매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 정도 실제로 판매가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되겠네요. 이번 주 우리나라 출시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몰랐습니다. 네. 네, 그 이번에 또 이제 공급망과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시니까 힘드시죠? 공급망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홍해 사태, 또 뭐 수에즈 운하도 마찬가지고 이게 참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뭔가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완화되려고 하는 즈음에 이 홍해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다 선박들이 네. 이동을 하지 못하고 웃기다 보니까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이러면서 뭔가 다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 지금 얘기 좀 해볼게요. 지도가 나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도요. 그 홍해 지도랑 이렇게 남아공, 희망봉이랑 이렇게 보면은 그냥 딱 봐도 엄청 돌아간다 이게 보이거든요. 네네. 후티가 지금 뭐 이스라엘 관련한 선박만 때리겠다. 그래놓고는 뭐 무작위로 전혀 상관없는 민간 선박까지 다 타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랑 영국이 이렇게 반격을 했는데도 후티가 꺾이지 않죠. 그리고 최근에 26일이었던 것 같은데 유수선을 타격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래서 뭐 덴마크의 머스크 같은 그런 대형 선박 회사들이 진짜 그 수에즈를 통과할 수가 없어가지고 남아공, 희망봉 이렇게 돌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운임이 정말 큰 폭으로 정말 뛰고 있어요. 그렇죠. 운임 지수가 엄청 올랐죠. 1월 중순 한 주에만 전 세계 그 컨테이너선 운임을 보면은 23% 상승한 걸로 나오고요. 중국에서 LA 오가는 선박은 38% 뛰었대요.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면은 아시아랑 유럽을 오가는 선박 운임이 3배 뛰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홍해가 지금 전 세계 교육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컨테이너 선박은 30%가 이 지역을 통과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2년 사이에 아시아랑 유럽의 그 교육 중추로 부상을 했어요, 이 지역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선박에서 운임만 뛰는 게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테슬라, 그리고 볼보 이런 자동차 메이저 회사들이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독일이랑 벨기에에서 생산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케아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지금 재고 물량 없다는 얘기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업체들은 배편으로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배 대신에 항공편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운송 요금이 더 엄청 뛰겠죠. 올라가죠. 예. 예. 이런 게 결국에는 물가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JP 모건 같은 경우에 홍해 여기 바닷길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상반기에만 미국 CPI가 0.7% 추가 상승할 거다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CPI가 지금 3%대 진입했는데 다시 4%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네요. 네,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연준만 바라보잖아요. 지금 피벗만 기다리고 있는데 뛰어버리면은 연준 그 금리 인하도 늦춰질 수 있으니까 자산 시장에도 그렇죠. 영향을 주게 되겠죠. 안 그래도 3월 금리나 기대감 5월로 넘어가고 뭐 하반기까지 얘기 나오는데 네. 뭐 그렇게 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있게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고민이 좀 그렇죠. 깊어지겠네요. 네. 예. 근데 유가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은 게 사실 처음에 이 이슈가 있을 때 유가는 뭐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가격이 배럴당 $100를 네. 넘어설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많았는데 지금 그 보니까 네. $78 수준. 그 전망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네. 예. 작년 10월 말에 그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85달러 중반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리고 11월에 후티가 공격을 했는데 최근에 배럴당 76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네. 유조선 타격 얘기 나오고 나서 조금 오른 78달러 거예요. 네, 조금 맞아요. 올랐어요. 조금 올랐지만 그 10월 말보다는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80달러 네. 미치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유가가 떠야 될 것 같은데 왜 오히려 떨어졌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근데 뭐 이유가 공급이랑 수요랑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공급에서 원인 제공을 한 건 미국이에요. 셰일 업체들이 원유를 대폭 펌프질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셰브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 원유 공급이 사상 최고치 찍을 거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했거든요. 오펙에서 감산해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하루 1,350만 배럴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맥쿼리는 아니다 1,400만 배럴도 가능하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원유 시장의 트레이더들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는 홍해보다 그 미국 노스 다코스 같은 그런 셰일 생산하는 그 지역의 날씨가 더 걱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급 쪽에서는 미국이 잡고 있고 네. 수요는 국제 에너지 기구 보고서를 보면은 작년에 수요 증가가 하루 230만 배럴이었는데 네. 올해 이게 120만 배럴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해요. 이게 그래서 수요가 둔화된다라는 거는 경기가 좀 그만큼 그쵸, 안 아무래도 좋아진다라는 거 중국 아니에요? 쪽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 영향이 있을 텐데 그래서 공급이랑 수요랑 이 측면에서 지금 유가가 잡아주는 게 인플레 측면에서는 뭐 고마운 거죠. 근데 또 안심할 수는 없는 게 후티가 계속 유조선 공격하고 이러면은 또 뛸 수가 있으니까 불안 요인은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수요 둔화로 인한 유가 하방 압력이라고 하면 그거는 또 경기 측면에서 보면 또 안 좋은 네, 뉴스가 될 그렇죠. 수도 있고. 펀더멘털 측면에서 그게 뭐 반길 일은 아니죠 사실. 그러네요. 네. 자, 이번 주가 이제 보니까 올해 첫 FOMC 네, 맞아요. 회의네요. 네. 뭐 사실 이번에는 금리 동결이 유력시 되고 있고 네. 과연 이제 연준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그 이후 성명 기자회견 통해서 나올 때 혹시 금리 인하 신호를 시기에 대한 네. 신호 사인을 좀 주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월가 그렇게 해주면 월가는 아주 좋아하겠죠. 근데 왜 보면 뭐 넥타이 색깔로도 해석하고 되게 얘기 많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1월 30일, 31일이니까 바로 그렇죠. 뭐 코앞이죠. 네. 금리 동결 가능성이 CME에서 그 패드 워치라는 툴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지금 97, 98%까지 나와요. 그래서 뭐 동결이 확실시 된다고 보여지고 점도표도 이번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점도표가 3, 6, 9, 12월에 나와요. 그 연준 회의가 1년에 8번 열리는데 그중에 이제 분기 말에 연준이 경기 전망 요약이라는 보고서를 내요. SEP라는 건데 그 보고서 안에 점도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계속 점도표도 없고 금리는 동결이고 그러면은 뭘 봐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기실 텐데 파월의 입이요? 네, 월가에서 우선 기다리는 건 지켜보는 거는 성명서예요. 성명서에 FOMC. 그 12월에는 필요하면은 금리를 뭐 추가로 올릴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문구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은 삭제가 될지 이게 네. 일단 관심사예요. 근데 작년 7월에 연준이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그 이후에 지금 동결하고 있잖아요. 9, 11, 12월 이렇게 세 차례 동결을 했고 이번까지 아마 네 차례가 될 전망이고요. 네. 근데 그 과정에 11월에는 지금 금리가 정점에 왔다 이런 신호를 보냈었고 12월에는 처음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3월에 금리 내릴 거야. 올해 3월에. 그리고 2024년 한 해 동안 총 6차례 인하할 거야. 이런 전망까지 나오면서 지금 주가를 띄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저번 달부터 좀 너무 앞서간다 이런 지적들이 많기 때문에 연준 내에서 매파들은 이 문구를 지금 삭제하면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연준 내부에서 뭐 지금 금리가 고점이야 이런 공감대가 있다고 해도 이걸 실제로 삭제하는 거는 아마 쉬운 일이 아닐 신중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 내부에
그 목소리도 12월하고는 지금 많이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로리 로건 같은 경우는 1월 초에 금리 인상 카드 아직 테이블에서 안 내렸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라파엘 보스틱 최근에 금리 인하 3분기에 해야 적당하다. 뭐 3분기, 예. 그러니까 하반기네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도 금리 인하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크리스토퍼 원래 대표적인 매파. 예. 그리고 이분보다 더 매파가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닐 카시카리라는 네.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인데 이분이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그 점도표를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네. 9월 점도표에 그 올해 2024년 금리 전망에 6%가 찍혔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올해 금리가 6%까지 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네네. 근데 점도표를 찍을 때 이게 익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저희 생방인데 조금 속도감 있게 해야 되나 봐요. 예. 지금 준비한 내용을 다 하긴 해야 되는데. 네,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익명이기 때문에 이게 누가 어디 찍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대충 알죠. 그쵸. 그 네. 6% 찍은 사람이 아마 카시카리가 맞을 거야. 월가세 그 위에 점 하나 찍은. 그렇게 나오는데 12월 점도표를 보면은 지금 금리보다 그러니까 5.5 이상이 없어요. 5.5가 상단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밑으로 찍혔거든요. 그래서 카시카리가 어디 갔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번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11월에 이분이 금리 더 올릴 수 있어 이 말을 한 다음에 이후에 뭐 어떤 공식 발언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분이 왜 조용할까? 지금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특히 12월 그 FOMC 이후에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연초에 미니애폴리스 연준은행이 어떤 행사를 하나 주최를 했어요. 네. 거기서 카시카리 총재가 행사에서 질문을 해요. 그 패널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패널 토론을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연설을 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 질문할 때도 자기 생각이 다 들어가 있죠. 의도가 들어가 있죠. 묻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질문 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립금리 수준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중립금리라는 게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잠재 성장률 정도의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금리 수준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연준이 그 기준금리처럼 이렇게 찍어서 지적을 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감대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레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많이 내리지 못할 거야. 제한적일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금리 인상 때문에 인플레가 자극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아직도 매파적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읽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뭐냐면 12월 FOMC 이후에 세상에 단어가 피벗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네.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띄웠는데 사실은 매파 목소리가 여전하고 신중론도 아직 여전하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보면 최근에 장기물 10년물도 그렇고 다 뭐 국채 수익률이 4%더 네. 내려오질 않잖아요. 네, 떨어졌다가 다시 네, 올라- 그게 그런 부분이 좀 네. 반영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또 이번에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 대선 있잖아요. 네. 뭐 트럼프 바이든. 근데 네. 이게 연준의 발목을 잡을 거다라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 네, 트럼프 전 대통령. 요새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네, 네. 이게 그 2주 전에 다보스 포럼 할 때 AI만큼 많이 회자가 된 게 트럼프 2.0이라는 단어였거든요. 네.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확정이 되고 11월에 100억 원에 입성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다보스에서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연준하고 왜 엮이냐면 예전에 그 집권했을 때 생각해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무역전쟁, 관세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도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자기가 당선이 되면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 10% 물릴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워싱턴 포스트가 한 줄 더 떠서 뭐 중국 수입품에는 60% 때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수입 물가를 당연히 높이겠죠. 그러면 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기가 조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물 경기하고도 이게 연관이 되는 게 관세를 때리면 상대방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보복 관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관세랑 보복 관세까지 그 무역전쟁. 충격을 네. 이걸 다 같이 감안하면은 미국 GDP가 0.3% 정도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 경제 이슈만 놓고 봐도 네. 물가를 2.0%까지 매끄럽게 내리면서 그 경기 침체는 오지 않게. 오지 않게 네. 예. 그 적절한 정말 절묘한 타이밍을 잡아서 적정 수준의 금리 인하를 하는 게 신의 한 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 그러게요. 거기에 이 정치 이슈까지 맞물리니까 정말 올해 연준의 셈법이 복잡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월가에서는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네. 지금 막 그런 기류가 있거든요.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면 특히 좀 타격이 큰 기업들이 있어요. 애플, 테슬라, 예. 스타벅스, 나이키 이런 중국 매출 비중이 큰 종목들이 있는데 얘네 주가가 연초에 좀 안 좋아요. 이게 뭐 테슬라는 최근에 좀 그렇긴 뭐 해요, 실적 많이. 영향도 있고 예.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트럼프도 한몫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소형주가 유리할 거야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관세 전쟁을 하면은 수출 비중이 높은 대형주가 아무래도 타격이 크겠죠. 근데 미국 소형주는 매출 비중에서 그 내수가 50% 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애들이 좀 유리할 거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은행주에 트럼프가 호재라는 얘기도 나와요. 은행주요. 네, 그래서 연준 의장으로 미는 그 마이클 바우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은행 쪽에 금융업계 쪽에 좀 친화적이에요.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은행주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면은 뭐 중국은 당연히 불리하겠죠. 네. 그리고 유럽도 관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우크라이나 지원을 감소해 버리면 유럽 국가의 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유럽도 좀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질문 될 것 같은데 네. 이번 주가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줄 네.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보면 실적 잔치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테슬라 제외하고 다 발표를 하는데 네. 엔비디아는 뭐 2월 하순에 잡혀 있어요. 그쵸. 네. 예. 좀 실적 간단하게 어떤 네. 부분 봐야 되는지 일정 체크해 볼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MD, 뭐 애플, 아마존 다 포함이 되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무래도 클라우드 사업 부문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전 세계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32% 잡고 네. 있어요. 1위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점유율이 22%거든요. 좀 차이가 있죠. 근데 그러네요. 이번에 애저 사업 부문이 매출액이 한 26에서 27%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실적이 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알파벳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우드랑 그 생성형 AI랑 시너지가 얼마나 났는지 이런 거 이제 포인트고요. AMD는 엔비디아에 대적하려고 그 만들어낸 AI 칩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칩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 네.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고요. 애플은 워낙에 뭐 연말이 큰 장이잖아요. 그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최대 쇼핑 시즌인데 이 시즌에 그 매출액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그 최신형 아이폰의 네. 한 분기 전체 실적이 나오는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실적도 좀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주간 글로벌 시장 좀 리뷰해보고 전망해보는 코너였습니다. 오늘 마켓나우 황숙회 부장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